안녕하세요. 사진 찍는 매개사 김용호입니다. 오늘은 감가상각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들 혹시 감가상각 왜 하는지 알고 계신가요? 감가상각이 뭔지 지금 처음 듣는 분들은 뭔 소리야 이러겠지만은 실무를 해보신 분들은 아마 감가상각은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또 굳이 회계가 아니더라도 뭐 감가를 고려해야 된다 이런 워딩은 여기저기서 많이 쓰이거든요. 근데 아마 저게 친숙하신 분들이라고 할지라도 감가상각을 정확히 왜 하는지는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발생이자와 오늘 배울 감가상각은 나중에 결산수정분계라는 것을 배울 때 되게 중요한 개념이라서 사전적으로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보고요. 이거를 설명을 안 하고 바로 결산수정분계를 끊으면은 그때부터 이제 멘붕을 하게 되는 거예요. 다만 그 지난 시간에 배웠던 발생이자는 나중에 부채에서 좀 더 명확하게 자세하게 다룰 예정이고, 오늘 배울 감가상각도 나중에 유형자산 시간에 좀 더 명확하고 자세하게 다룰 예정입니다. 오늘은 개요를 익힌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현금으로 3천만 원을 주고 자동차를 하나 샀다고 가정을 해보죠. 그럼 회계 처리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일단 현금 3천만 원 빠져나갔으니까 우측에 3천 적고, 그럼 이제 차변에 이쪽에다가 비용 3천 원을 적으면 될까요? 제가 이걸 이렇게 처리하면 되면 강의를 안 하겠죠? 아닙니다. 다음과 같이 분계를 끊어야 돼요. 차변에는 자산 3천, 대변에는 현금 3천, 이런 식으로 자산을 잡는 분계를 끊어야 돼요. 돈은 나갔지만 그걸 비용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자산을 잡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자산이 만약에 내용연수가 5년이라고 한다면 3천을 5로 나눠서 600으로 600만 원을 5년간 나눠서 비용을 인식합니다. 이런 걸 감가상각이라고 해요. 일단 내용연수가 뭐냐? 내용연수는 그 자산의 사용기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용기간하고 정확하게 일치하는 건 아니지만 보통은 내용연수라고 하면 사용기간이라고 간략하게 먼저 이해를 하셔도 충분합니다. 지금은 뭐 구축물이라든지 건물 같은 경우에는 이 내용 연수가 상당히 길겠죠. 뭐 20년, 40년 가는데 보통 뭐 비품, 차량 이런 거는 5년 정도라고 보는 게 일반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간에 저렇게 돈을 써가지고 뭔가를 샀는데 걔를 갖다가 한 번에 비용 처리하지 않고 내용 연수, 즉 사용 기간에 걸쳐서 조금씩 나눠서 그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을 감가상각이라고 합니다. 자, 이러한 감가상각을 좀 더 유식하게 표현해 보자면요. 다음과 같은데, 일반적인 유형자산은 시간이 지나고 사용할수록 점점 가치가 떨어져서 이러한 현상을 표현하는 과정을 감가상각이라고 하는데요. 저기서 일반적인 유형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 토지 같은 경우에는 그 시간이 지난다고 토지의 가치가 떨어지지 않잖아요. 오히려 땅값은 오르죠. 하지만 뭐 자동차라든지 컴퓨터라든지 이런 비품들은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중고품이 되기 때문에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해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이제 보통은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사실 이거는 뭐 그렇게 틀린 말은 아니지만 회계적으로는 이렇게 이해하는 게 별로 좋지 못합니다. 감가상각에는 경제적 감가상각과 회계적 감가상각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제 위에 설명했던 거는 경제적인, 즉 이렇게 설명하는 거는 경제적인 감가상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러한 경제적 감가상각은 현실과 괴리가 존재하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아까 자동차나 어떤 컴퓨터 같은 비품을 예를 들었는데 그게 아니라 건물 같은 경우에는요. 건물은 토지랑 다르게 무궁무진하게 사용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건물이 사용한다고 과연 가치가 떨어질까요? 여러분들 아파트값 많이 오른다는 말 들으시잖아요. 아파트, 음마아파트 같은 거 지은 지 꽤 됐는데 그 지어질 당시랑 지금이랑 가격 차이가 엄청나잖아요. 물론 그 음마아파트가 많이 낡아서 지금 뭐 재개발해야 된다 뭐 이런 말이 나오고 있는데 무한히 사용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내용 연수가 정해져 있는데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가치가 떨어지진 않아요. 그럼 감가상각을 하면 안 되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그렇게 시간이 지나서 가치가 올라가는 자산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감가상각은 해야 돼요. 즉 방금 제가 든 예시에서 알 수 있듯이 이 경제적 감가상각은 현실과 괴리가 존재합니다. 유형자산의 가치는 시간이 지날수록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니 회계 처리할 때 감가상각을 하는 이유는 회계적 감가상각으로 이해하시는 게 더 적합합니다. 자,
자, 그러면은 회계적 감가상각이라는 게 뭐냐? 일단은 모든 그 원가는요, 나중에 비용으로 가게 돼 있어요. 이 원가, 코스트란 게 발생을 하면은 비용으로 가긴 가야 돼요. 그런데 비용으로 갈 때 다이렉트로 비용으로 갈 수도 있지만 이렇게 원가에서 자산을 거쳐서 비용으로 가는 경우도 있어요. 다시 원가라는 거는 반드시 비용으로 가긴 가야 되는데 발생하자마자 바로 다이렉트로 비용으로 갈 수도 있지만은 한번 자산이란 정거장을 거쳐서 비용으로 갈 수도 있는 것이죠. 즉 두 가지 방법이 존재하는 것인데요. 아까 제가 든 예시에서는 3천만 원짜리 자동차를 산 다음에 자산을 잡고 걔를 5년 동안 600만 원씩 감가상각을 해서 비용을 처리한다고 했잖아요. 그게 이제 방금 보신 것처럼 자산이라는 정거장을 통해서 비용으로 간 것이죠. 자, 그럼 왜 이런 짓을 할까?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은 유형 자산을 활용하면요, 수익이 발생해요. 컴퓨터를 사면 컴퓨터를 이용해서 돈을 벌죠. 자동차 공장을 지으면 자동차를 만들어서 돈을 벌겠죠. 회사에서 돈을 주고 뭔가를 사잖아요. 그걸 왜 사겠어요? 당연히 그걸 이용해서 돈을 벌려고 사는 거죠. 회사에서 구입하는 모든 물품은 다 돈을 버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자산의 정의를 말할 때 미래 경제적 효익을 가져오게 될 잠재력이라고 말을 했는데 이 유형자산이 정확하게 그 예시에 속합니다. 유형자산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걸 활용을 해서 기업이 돈을 벌 수가 있으니까 미래 경제적 효익을 가져올 만한 잠재력이라고 해도 되는 것이죠. 근데 문제가 뭐냐? 이때 수익은요, 유형자산을 사용하는 동안 발생합니다. 컴퓨터를 사가지고 내가 5년 동안 이용했어요. 그러면 돈은 5년 동안 벌겠죠? 제가 자동차 공장을 만들어서 20년 동안 사용을 했어요. 20년 동안 계속 자동차를 생산을 했다고 치면은 그 자동차 공장을 이용해서는 20년 동안 돈을 법니다. 즉 유형자산을 사가지고 여러 해 동안 경제적인 활동을 하는데 그에 따라서 그 수익도 여러 해 동안 발생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비용을 한 번에 인식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아까 자동차 예시 들었잖아요. 2019년에 자동차를 3천만 원 주고 산 다음에 걔를 5년 동안 사용한다고 가정을 하면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 동안 걸쳐서 수익이 발생하는데요. 만약에 걔를 제가 2019년 산 날 3천만 원 한 번에 다 비용을 처리하면은 비용은 2019년 한 해만 인식이 돼요. 지금 상황이 이해되시죠? 지금 이 표를 보자마자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이 드실 겁니다. 숫자를 넣어 볼게요. 만약에 3천만 원짜리 자동차를 사용해서 5년 동안 5천만 원을 벌었다고 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수익은 한 해에 1천만 원씩 5번 들어오겠죠. 2019년부터 2023년까지. 그런데 이런 식으로 비용을 2019년에 3천만 원을 한 번에 인식을 해버리면 손익은 다음과 같아요. 손익은 2019년에는 수익 1천만 원, 비용 3천 해가지고 마이너스 2천만 원 손해를 보고요. 2020년부터 2023년까지는 매년 1천만 원씩 이익이 생깁니다. 나는 자동차를 사가지고 5년 동안 사용을 했을 뿐인데 손익이 첫 해에 마이너스 2천이 되고 그 다음 연도부터는 계속해서 1천만 원씩 벌리는 거죠. 물론 전체 합계를 내보면은 플러스 2천으로 전체 기간에 걸쳐서 인식되는 효과는 같습니다만 여러분들 보시기에도 이건 아니다는 생각이 바로 들죠.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자, 따라서 다음과 같이 수익과 비용을 인식해야 수익과 비용이 대응되면서 좀 더 바람직하게 경영 성과를 표시할 수가 있어요. 이 비용을 2019년에 한 번에 인식하는 게 아니라 수익이 발생하는 5개년도에 나눠서 600만 원씩 인식을 해야죠. 자, 그럼 손익이 1천만 원 빼기 600이니까 한 해에 400만 원씩 5개년에 걸쳐서 고루 발생하게 됩니다. 지금 구조가 보이시죠? 여러분들 보기에도 그 비용이 발생한 첫 해에 손실이 생기고 그 다음에 수익이 발생되는 것보다는 저 유형자산을 사용하는 동안 비용을 나눠서 인식하는 게 좀 더 합리적이라고 판단이 되시죠? 안 그러면은 예를 들어 투자를 한 해에는 너무 지나치게 비용이 발생하고 투자를 하지 않은 그 다음 해부터는 과도하게 이익이 발생하니까 경영 성과가 막 들쭉날쭉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은 옳지 않고요. 이런 식으로 수익과 비용을 대응시켜서 그 자산을 사용하면서 발생되는 수익에다가 그 자산을 사용하면서 발생되는 비용을 연결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수익과 비용을 대응시키기 위해서 감가상각이라는 방법을 통해 비용을 나눠서 인식하는 것이죠. 이래서 원가를 한 번에 비용으로 태우지 않고 자산이라는 정거장을 거쳐서 비용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자, 그럼 회계 처리는 어떻게 하냐? 일단 회계 처리를 설명을 드리려면은 오늘 내용만 가지고는 부족하고 감가상각 방법이라든지 내용 연수라든지 뭐 이런 개념을 좀 더 살펴보아야 되는데요. 오늘은 그런 걸 생략을 하고 나중에 유형자산 편에서 자세하게 다루도록 할게요. 오늘은 분계를 어떻게 하는지만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는 제가 날짜를 말씀드리지 않았는데 3천만 원짜리 자동차를요 2019년 1월 1일 날 샀다고 가정을 해보죠. 그럼 회계 처리는 이와 같아요. 2019년 1월 1일 차변에 차량 운반구 3천, 대변에 현금 3천 이렇게 적습니다. 자, 이걸 600씩 나눠서 인식을 해야겠죠? 그래서 2019년 12월 31일 날 1년이 지났을 때 다음과 같은 분계를 해요. 차변에 감가상각비 라고 비용을 인식을 하고요. 비용은 차변이 자기 자리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대변에다가 600원 적긴 적는데 계정 과목을 뭘로 하느냐? 이때 차량 운반구라고 해가지고 저 차량을 줄여주는 분계를 하지 않고요. 감가상각 누계액이라는 어려운 이름의 계정 과목을 사용해요. 저 감가상각 누계액은 이런 말씀 드리면 더 듣기 싫으시겠지만 자산의 차감 계정입니다. 자산의 차감 계정. 말이 어렵죠? 저게 원래 얼마에 샀는지를 표시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 차량을 제가 3천만 원 주고 샀으니까 3천만 원에서 600을 깎아버리면 2,400이 되면은 나중에 이걸 도대체 처음에 얼마 주고 샀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 차량을 처음에 얼마 주고 샀는지 알기 위해서 차량 운반구라는 3천만 원은 건들지 않고요. 그 하단에다가 가로를 치고 얘는 3천만 원짜리인데 지금 600만 원 정도는 감가상각이 되어서라고 마이너스 금액을 달아놔요. 왜 그렇게 한다고요? 그거 얼마에 샀는지 알기 위해서. 최초의 취득가액이 얼마인지 알기 위해서. 그럼 그걸 왜 알아야 되냐? 그거는 유형자산 편에서 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은 그렇다고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자, 다시 12월 31일 날은 차변에 감가상각비 비용을 인식을 하고요. 대변에는 감가상각 누계액이라고 자산의 차감 계정을 달아둡니다. 아마 지금 막 듣기 싫고 거부감이 생기실 텐데 그냥 그렇다고 받아들이세요. 일단은 그 다음에는 이제 반복이 되는데 매년 말에 다음과 같이 감가상각비, 감가상각 누계액을 반복을 해서 분계를 하시면 돼요. 이렇게 돼서 5개년치 감가상각이 다 끝나면은 저 차량 운반구 3천이랑 감가상각 누계액 3천이 금액이 같아지겠죠? 그렇겠죠? 그렇게 돼서 차량 운반구의 취득가액이랑 감가상각 누계액의 합계 금액이 같아지면은 감가상각이 완료가 된 거예요. 조금만 더 부연 설명을 하자면은 2019년 12월 31일 날은 이 차량 운반구 3천이라고 되어 있을 때 감가상각 누계액이 마이너스로 600이 달려 있겠죠? 그럼 장부가액은 얼마겠어요? 2,400이 됩니다. 근데 만약 1년이 지났어요. 1년이 지나서 2020년이 됐다고 치면은 감가상각 지금 2번 했죠? 그럼 이 금액이 600이 아니라 1200이 됩니다. 그러면 장부가액은 1800이 되고요. 이해되시죠? 만약에 1년이 더 지났어. 2021년이 됐어. 그럼 감가상각 누계액은 600이 더 더해지니까 1800이 되잖아요. 그럼 장부가액은 1200이 돼요. 이런 식으로 돼서 맨 마지막 연도인 2023년도에 되면은 이게 감가상각 누계액이 3000이 되면서 장부가액이 빵이 돼요. 이런 식으로 이 자산 밑에다가 자산의 차감 계정인 감가상각 누계액을 달아서 표시를 해놓은 다음에 장부가액은 얘네의 합계로 표현을 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 이런 짓을 하냐고요? 이 차량 운반구가 최초에 얼마를 주고 샀는지 알기 위해서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이 정도면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니까 그만하도록 할게요. 자, 마지막으로 얘가 재무상태표는 어떻게 표시가 되는가? 재무상태표를 가보시면요. 현금이 얼마고 미수금이 얼마고 이렇게 적혀 있는 것까지는 쉽게 아실 텐데 이 유형자산을 보면 일단 토지에는 감가상각 누계액이 없어요. 왜냐하면 토지는 감가상각을 안 하니까. 토지는 오래된다고 가치가 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토지는 아주 예외적인 유형자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반면 건물이나 차량 운반구 밑에는 이런 식으로 감가상각 누계액이 달려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감가상각이 얼마나 진행이 됐는지 바로 밑에 이렇게 표시를 해줍니다. 얘네가 세트고 얘네가 세트고요. 아무 재무제표나 놓고 보시면은 유형자산은 무조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제 이 재무상태표를 보시면은 이 건물 밑에 때로는 직기 미품, 때로는 차량 운반구 밑에 있는 저 감가상각 누계액이라는 아리송한 이름의 계정 과목이 왜 존재하는지도 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오늘 내용 어려우셨나요?
이해가 잘 되셨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이해가 안 되셨으면 한 번 더 강의를 들어보시기를 권해드릴게요.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고요. 제가 공지를 하나 드릴게, 지속적으로 제 강의에 쓰이는 엑셀 자료를 공유를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가지고, 제가 운영하던 블로그에다가 본 유튜브 강좌를 링크를 달면서 엑셀 자료도 같이 첨부를 했습니다. 유튜브는 첨부 파일을 업로드할 수가 없는 구조라서 불가피하게 네이버 블로그에다가 업로드를 했고요. 제가 지금 영상 설명하는 상세 표시에다가 네이버 블로그 링크를 달아놓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저 엑셀 자료가 필요하신 분들은 그 링크를 타고 가서 네이버 블로그에서 다운을 받으시면 됩니다. 다만 자유롭게 다운은 받으시되, 어쨌든 저게 뭐 별것 아니지만 제가 열심히 만든 엑셀 자료니까요. 저걸 이렇게 뭐 가공한다거나 뭐 2차로 배포한다거나 하지는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고요. 오늘도 역시 제 강의가 도움이 되고 재미가 있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